쳤어요? 네. 이미 쳤습니다. 2교시 신났네. 하시고요. 책은 217쪽입니다. 217쪽. 네, 217쪽. 217쪽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어떻게 구성되었냐면 소설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요. 소설에 대해 설명하고 소설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중요한 건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소설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설명하는 소설의 이제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만 좀 선택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좀 풀도록 할게요. 소설 문제 한번 풀어봐야죠. 그치? 소설 내내 개념만 얘기하면은 뭔 말인지 모르죠? 한번 풀어봐야죠. 풀어봐야죠. 네. 소설 보는데 일단 217쪽에 요 개념을 조금 적어볼게요. 요거 여백에 217쪽 여백에 보면은 적으면 돼요. 217쪽 여백에 좀 적을게요. 적는데 약간 조금 이렇게 머리가 저기만 조금 떼어서 조금만 간격을 조금 벌려서 적겠습니다. 신기한 게 그래도 문서가 적응되지 않네. 월요일부터 했는데 죄송한데 단호하게 바뀐 줄 알았는데 단호하게 말해. 전혀 아니구나. 나 뭔가 좀 적응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나만 그런 거. 나만 미안해. 필통 가져가고. 어? 필통 가져가고. 뭐라고? 나 놀렸지? 나 이렇게지? 나 얼굴 부었어? 얼굴 부은 느낌. 원래 얼굴이 그래? 원래 얼굴이 31쪽 왜? 단호하시네. 단호박이네. 역시 저희 선배님입니다. 역시 저희 선배가 개그 코드도 비슷하네. 네, 217쪽에 적었죠. 이제 좀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화요일날 그리고 오늘 1교시까지는 뭐에 대해 얘기하냐면 시에 대해 얘기했죠. 시에 대해 얘기했고 화요일날 했던 게 기억이 난다면 시라는 것은 내용과 형식 두 차원으로 분석해서 봐야 된다고 얘기했어. 써줄까? 혹시 모르니까. 시라는 경우는 감상보다는 분석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렇죠? 분석. 철저하게 분석해야 된다.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어? 내용과 형식으로 나눠서 얘기를 했었어. 다음 주에 계속 할 건데, 그래서 내용은 스토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스토리를 파악해서 결론적으로 키워드를 잡아내야 된다. 그럼 그게 주제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형식적인 특징들, 뭐 감각적, 뭐 비유적, 그 다음에 뭐 역설, 단어, 대꾸, 반복, 뭐 이런 식으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두 가지를 항상 찾아 나가는 작업, 분석하는 작업이 시분석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소설이라고 한다면, 소설에 이렇게 하는 게 적용됩니까? 라고 한다면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다르게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는 지금 내용과 형식으로 보잖아. 왜냐면 형식이란 형식상의 특징 묻는 문제가 꼭 첫 번째에 뜨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얘기했다면 소설은 그렇게 봐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면 소설은 형식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형식 같은 걸 별로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야. 소설은 내용 파악이다. 거의 한 4문제 중에 3문제 이상은 내용 파악입니다. 내용 파악을 권해. 내용 파악이 뭐니? 여기 내용입니다. 내용.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내용을 잘 파악해야 돼 이런 얘기야. 내용. 그렇기 때문에 소설의 내용을 파악할 때에는 시향부죠.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항상 소설하는 순간 인물, 사건, 배경 이게 떠올랐으면 좋겠어. 이게 말로 해서 붙여봐. 소설, 인물, 사건, 배경.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 머릿속에 넣으세요 지금. 네.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설은 항상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설하는 순간 인물, 사건, 배경. 그러니까
소설이 딱 뜨는 순간 인물이 누구 있지? 어떤 인물이 있지? 빨리빨리 동그라미 치면서 찾아야 되고요.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지? 라는 것을 빨리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물 같은 경우는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 인물의 관계 파악이 중요해요. 인물 관계 파악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현대 소설 같은 경우는 인물이 많이 안 나와. 그렇죠? 주인공 한 명, 주변 인물 몇 명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나와. 너네 고전 소설 혹시 읽어본 친구들은 알 텐데, 그리고 앞으로 읽어보면 알게 될 텐데 고전 소설은 인물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딱 남자가 있으면 주인공의 첫 번째 첩, 두 번째 첩, 세 번째 첩 이름 다 다릅니다. 사시, 교시, 무슨 시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가 첫째구나, 둘째구나, 셋째구나를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나중에 헷갈려. 누구지? 헷갈려. 예를 들어 사시남정이 같은 경우에 사시라는 여자가 있고요, 교시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부인이고요, 두 번째 부인이고요. 이 사람의 남편이 유연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 사시의 친한 그분은 이름 기억 안 나. 교시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랑 같이 주동자, 신남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참 많이 나와요. 지금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관계를 빨리빨리 파악하지 않으면 놓칩니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관계를 빨리빨리 파악해야 된다. 특히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 관계들을 빨리빨리 그려야 됩니다. 누구와 누구가 남편과 부인 관계네. 그 첫 번째 첫, 두 번째 누구가 누구의 장인어른이네. 누구가 누구의 사위네. 누구가 누구의 처남이네.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관계를 그려놔야 됩니다. 차라리 그려놓는 것, 옆에 그려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뭐요? 사건이 제일 중요하죠. 사건이 그야말로 사실 내용 파악의 전부는 사건이라고 해도 거의 무방하죠. 사건이라 하면 뭐냐면 그야말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해야 돼? 시간순으로 파악해야 되고요. 시간순으로 파악. 그렇죠? 처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네. 물론 시간순으로 그대로 소설하고 있는 소설들은 쉽지만 역순행적이다.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과거로 왔다가 현재로 왔다 이런다. 그럼 빨리빨리 뭐가 먼저네. 뭐가 먼저고 그 다음 나중에 이거네.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인과관계.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는 뭐야? 원인이죠.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원인,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또 이 결과가 어떤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또 결과가 되고 또 이 결과가 또 어떤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되네 라고 몇 단계를 붙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주자면 소설 정리 딱 이렇게 모의고사에 뜨지. 그럼 이제 막 내용을 막 얘기해줘. 그러면은 빨리빨리 찾아야 될 게 일단 인물, 예를 들어서 유연수, 사시, 교시 이런 거 나오는 순간 동그라미 치면서 관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보면서 여기에서 사건이 이런 사건이 있었네. 이런 사건. 그래서 요게 원인이 되어서 요게 결과가 되었네.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파악이 됩니다. 또 이게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또 밑에 있는 어떤 결과가 되었네.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파악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지금 내가 일부러 적었지만 이거는 적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거 적고 있을 시간이 없지. 빨리빨리 읽어야지.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걸 머릿속으로 맞아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고 첫 번째 사건 이거, 사건 2, 사건 3 이런 식으로 얼른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이다. 근데 이 배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요거보다 떨어져. 인물, 사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글을 읽을 때는 항상 인물, 사건을 빨리빨리 찾으세요. 배경은 우리가 좀 무의식적으로 읽다 보면 대충 이거 입자 변경면 이렇게 금방금방 찾아지기 때문에 혹은 배경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제대로 배경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굳이 막 배경을 찾아야 된다라고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배경은 읽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은 안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인물, 사건. 항상 우리가 소설 읽을 때는 인물 누구지? 그리고 이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지? 어떤 행동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지? 하고 사건을 빨리빨리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숨은 힌트 찾기라는 말은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사실 소설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얘들아 모의고사에서 잠깐 봐봐. 모의고사에서 소설은 어려울 것 같니? 안 어려울 것 같니? 어려운 거에 속할 것 같니? 안 어려운 거에 속할 것 같니? 소설. 소설은 안 어려운 거에 속하는 거야, 얘들아. 소설은 안 어려운 거에 속해. 내가 안 어렵다는 게 아니야. 내가 보기 안 어렵다 이게 아니야. 소설은 안 어려운 것에 속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설명했지만 수능이라는 화작문이 있고 문학, 독서 이렇게 있다고 했죠. 독서는 누가 뭐래도 제일 어려워. 독서에서 등급을 가릅니다.
독서가 어렵고 문학에서 특히 시나 소설은 쉬워야 되는 겁니다. 소설은 아무리 어렵게 내봤자 독서보다 어려워질 수가 없죠. 소설에서 킬러 문항이 나온 적을 본 적이 없죠, 그렇죠? 소설에서 킬러 문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독서에서 나오죠. 나오려면 독서에서 킬러 문항이 나오죠. 소설은 어려운 킬러 문항이 나오지 않아. 3점짜리라고 해도 독서보다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설은 그야말로 내용 파악이야. 어떤 이야기가 어떤 스토리로 진행되네만 잘 파악하면 다 내 문제 전체가 내용 파악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 어떻게 하면 어려워지냐면 힌트를 자꾸 숨겨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들아, 소설 중에서 가장 쉬운 소설 문제가 뭐냐면 이거야. 이거 나오면 그냥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앞부분 줄거리 써있는 거 다 준 겁니다. 그냥 앞부분 줄거리 해가지고 블라블라블라 나오고 내용 들어가면은 땡큐에 땡큐. 그러면 앞부분에 다 설명이 있죠.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 소설은 이런 내용은 다 줍니다. 다 줘. 이거는 힌트가 없다는 거야. 이게 다 힌트입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다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힌트를 숨겨놓지 않았어. 미리 준 다음에 내용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구나. 그런데 어려워지는 건 뭡니까? 어려워지는 건 이유가 없을 때 안 줍니다. 안 주고 갑자기 이상한 상황에 딱 갑자기 들어가. 갑자기 어떤 놈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데 참 들어워 죽겠네 막 이렇게 얘기해. 갑자기 뭐야? 왜 들어워 죽겠다고 얘기하지? 라고 해서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설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딱 한 케이스죠. 줄거리 없이 다짜고짜 이상한 어떤 하는 상황을 줍니다. 그럼 사람이 당황하죠.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지?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돼. 그래서 이거 읽다가 보면서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오죠. 이제 이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됐구나. 또 읽다보면서 결론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이고 어떤 갈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랬던 거구나를 찾게 합니다.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소설은 더 이상 어려워질 게 없어. 소설은 그래서 숨은 힌트를 잘 찾아야 된다. 계속 읽어가면서 찾아야 돼. 고1 때에는 보통 앞부분 줄거리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줍니다. 점점 갈수록 고3한테 안 주죠. 앞부분 줄거리 안 주죠. 안 주고 다짜고짜 그냥 읽어보래. 다짜고짜 읽으래. 그러니까 읽다가 힌트를 자꾸 찾는 수밖에 없죠. 힌트라 하면 인물과 사건이죠. 인물, 이런 인물이 나오고 얘들이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 싸운 이유가 여기 나왔네. 이게 힌트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왜 이렇게 됐냐? 이런 거네. 얘네들 관계 여기 있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숨은 보물찾기 그런 느낌이죠. 보물찾기처럼 자꾸 힌트를 찾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 힌트는 인물과 사건이다. 그리고 하나 더 적자면 그 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줄거리가 나오면 정말 열심히 읽어야 되더라. 알겠지? 줄거리는 뭐냐면 그야말로 힌트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줄거리는 엄청 중요하다. 줄거리 대충 넘기지 마세요. 줄거리는 왜? 모든 그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는 거야. 요약형으로 소설하지 항상 요약해서 나오죠.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줄거리는 정말 열심히 읽어야 돼. 줄거리 주면 땡큐야. 그래서 갈수록 줄거리 안 주죠. 소설을 어려워질수록 줄거리 안 줍니다. 줄거리 주면 너무 땡큐기 때문에 줄거리에서 빨리 파악해야 돼. 줄거리에 중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앞부분 줄거리 주면 끝난 거죠. 앞부분 줄거리만 잘 읽으면 오케이 바로 파악되죠. 중략 부분의 줄거리도 당연히 많이 잘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도 읽어야 되는데 가장 많이 힌트를 주는 건 앞부분 줄거리인데 고3으로 갈수록 안 줍니다. 네. 자, 그러면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배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설에 대한 간단한 이제 개괄적으로 개념들을 좀 볼게요. 217쪽 보시면 거기에 보니까 인물의 유형하고 밑에 표가 바로 있죠. 일단 중요도, 대표적 성격, 역할, 성격 변화에 따라서 인물들 나눠놨죠. 네. 거기 보면 좀 이제 일어날게요. 좀 일어나 볼게. 여기에 더 중요했는데 이거 좀 더 중요한데 여기 있는 개념들 빨리 볼게요. 일단 중심 주변은 거기에 주연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밑에 조연 동그라미 치세요. 더 볼 것도 없죠 이건. 여러분들이 TV를 보기 때문에 주연 조연이라는 말은 다 알죠. 그러니까 중심 주변은 주연과 조연이다. 주연이 주인공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주인공. 그 211쪽에 두 번째 점땡에 줄치시면 중심 인물은 사건을 이끌어가는 인물 줄치면 되겠죠. 사건을 이끌어가는 인물. 조연은 그야말로 도울 조자죠. 도와주는 거. 엑스트라보다는 좀 비중이 높죠. 그렇죠? 엑스트라는 지나가는 행인이라면 누구는 주변이면 조금 비중이 있죠. 조연은. 쌤도 예전에 연극을 했었어요. 연극을 했었는데
대학로에서도 했었고, 그다음에 저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도 했었습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 아주 큰 두 번째 홀이죠. 두 번째 홀에서도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는 조연이었어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워낙 높으신 분들이랑 하다 보니까 그 고려대학교 그 110주년 기념공연이라는 걸 했는데 고려대학교 그 큰 대학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대학 동아리가 근데 거기에서 유명하신 분이 그 예수정 선배라고 너네 그거 아니? 그 예수정 선배 그 어디 나면 신과 함께 나온 그 할머니 알죠? 신과 함께 나온 그 할머니 말 못하는 그 할머니랑 같이 연기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고대 출신이시고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주진모라고 알아? 주진모? 그 잘생긴 주진모 말고 그 타짜에 나오는 주진모 알아? 타짜에 짝귀로 나오는 사람 타짜에 짝귀 하트는 손으로 친 거야 아니면 아무로 친 거이지 이런 사람 있잖아. 그 짝귀 거기 귀 잘려가지고 그분이 제 선배님이십니다. 네, 그때 제가 옛날에 연극 연습할 때 그 주진모 선배가 한번 빵 싸들고 찾아왔었죠. 연습하다 고생한다고 찾아왔는데 와 아우라가 좋나 말을 못 걸겠어. 말을 못 걸겠어. 나 원래 그 주진모 선배 오시면 내가 그 타짜 연기 따라 해줘야지 이렇게 성대모사 해줘야지 했는데 한마디도 못하겠습니다. 진짜 포스가 난다. 그리고 되게 그냥 거기서 볼 때는 그냥 조연 같잖아. 조연이기 때문에 멋있을 거라 생각이 안 들잖아. 근데 진짜 막상 만나보면 아우라가 다르다. 배우들은 아우라가 좀 다른 것 같아. 진짜 딱 그 포스부터가 딱 서 있는 것 자세부터가 뭔가 달라. 그렇죠. 그랬었어. 그래서 저는 그때 조연이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이제 한 여자를 짝사랑하면서 계속 구애하지만 저기 아무 받아주지 않는 뭐 그런 슬픈 역할을 했었죠. 짝사랑하다가 이제 실패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 그때 기억이 나네요. 조연 그거 조연이었죠. 근데 저는 뭐 다른 작품에서는 이제 다 주연했습니다. 주연했어요 진짜로. 서탕 같은 작품에서는 이제 장덕배라는 역할을 했었죠. 그 감옥에서 이제 살아가는 역할인데 내가 주연이었고 주연 많이 했었습니다. 주연 많이 하고 거기서는 이제 워낙 선배들이랑 막 하다가 이제 조연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연기에 이제 보니까 너무 연기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또 비주얼로 나가기가 좀 어렵고 네 헛소리고요. 218쪽 볼게요. 218쪽 218쪽은 주동인물이랑 반동인물이랑 말이 나오는데 주동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도 없고요. 주동, 반동. 주동은 착한 놈이고요. 반동은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놈과 나쁜 놈이라고 말하면 가장 쉽고 갈등이 있으면 돼. 서로 갈등하는 인물,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이죠. 서로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라는 소설을 보면 백설공주는 착한 사람이죠. 그렇죠? 백설공주는 착한 인물. 그 반대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왕비죠. 마녀인가? 그 여자죠. 그렇죠? 그 여자는 얘를 자꾸 사과 매여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반동인물이죠.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춘향전이 나오죠.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착한 사람이죠. 근데 나쁜 놈 변사또가 자꾸 수청을 들라 이러죠. 그렇죠? 난 안 돼요. 저는 이몽룡이랑 결혼할 거예요. 사실 결혼 안 했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상태야. 연애만 하는 상태였어. 연애하다가 이몽룡이 서울로 떠나버리죠. 네, 서울로 떠나가지고 한 2년 정도 강간무소식이야. 그런데도 나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 이몽룡을 기다리겠어요. 라는 엄청난 러브 스토리죠. 러브 스토리. 그 다음에 뭐 뒤에 넘길게요. 220쪽. 요 말은 조금 중요한데 전형적 인물이란 말 중요합니다. 전형적 인물이란 말 좀 붙여놓을게요. 전형적 인물 220쪽에 그 옆에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대표하는 특성 줄치세요.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대표 중요한 말은 대표입니다. 대표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한다는 것은 어떤 집단이 대표해야 되는데 여기 예를 볼까요? 예를 보면 밑에 심청전에서 점땡 보세요. 밑에 그림 밑에 심청전에서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머물러진 심청이라는 것은 누구를 대표해? 효녀를 대표 주시세요. 효녀를 대표. 그러니까 뭔가를 어떤 집단을 대표하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몽룡 같은 경우도 양반의 대표죠. 양반 대표. 그런데 이제 개성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전형적일 수만 있냐 이런 얘기죠. 사람이 어떻게 그냥 전형적으로 어떤 대표만 될 수 있냐, 자신만의 개성도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개성이란 말은 그냥 뭐 당연한 거고, 전형적이란 말이 좀 중요하죠. 전형적이다. 정말 어떤 곳의 전형이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작품을 볼까? 홍길동전. 홍길동전을 얘기해볼게. 홍길동전에 나오는 주인공이 홍길동이죠. 그 홍길동은 어떤 출신이니? 출신이 뭐니? 서자죠, 그렇죠? 서자. 그러니까 홍길동은 그때 당시에 중인계층, 서인계층 등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니? 그 서인들의 서름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 홍길동전이라는 게 뭘 비판하는 거야, 사실은? 양반들이 서얼들을 완전 사람 취급도 안 했죠, 서얼들을 너무 하대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작품이죠. 양반들의 허위의식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서얼 대표로 누가 나온 거야? 홍길동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대표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일제강점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들은 보통 뭐 독립운동 대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독립투사 대표. 예를 들어서 안중근에 관한 소설이 있다 한다면 안중근이 그 대표 전형적인 인물이겠죠, 그렇죠? 독립투사를 대표하는. 뭐 친일파 대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친일파 대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채만식의 치숙이라는 작품을 보면 거기에 이제 자기 삼촌에 대해서 되게 비하해. 저 삼촌은 되게 일도 안 하고 맨날 방에서 놀고요. 어디 나가가지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참 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떻게 일본 사람들한테 잘 해주고 잘 꾸벅꾸벅 싸바싸바 하면서 잘 좋은 자리에 오면 좋잖아요. 근데 왜 안 그러죠? 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야? 친일파 대표죠. 그런 식이야. 뭔가 대표하는 인물, 전형적인 인물이다라는 말. 전형적 인물이라는 말 꼭 좀 기억해주세요. 대표하는 인물이다. 왜냐면 이런 건 소설 문제 많이 나옵니다. 전형적. 그다음 그 옆에 평면적과 입체적이란 말도 중요하죠. 평면적 인물 줄치세요. 평면적 인물 줄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화하지 않는 줄치세요. 그다음 221쪽이야. 221쪽 맨 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화하지 않는 줄치시고 그다음에 주로 고전소설 동그라미 치세요. 주로 고전소설. 옆에 주로 고전소설. 그다음에 그 밑에 입체적 인물은 성격이 바뀌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주로 현대소설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평면적이라는 것은 이건가요? 평면적. 그냥 계속 찾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착한 놈은 끝까지 착해. 나쁜 놈은 끝까지 나쁘죠? 나쁜 놈은 끝까지 나쁘고 착한 놈은 끝까지 착한 것. 그러니까 주로 고전소설에 등장합니다. 착한 놈은 계속 착해. 나쁜 놈은 계속 나빠. 그러다가 나쁜 놈이 처음에는 착한 놈을 계속 못 살게 굴어.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쁜 놈이 뭐 죽거나 아니면 뭐 항복하거나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주 그냥 심플합니다. 심플해. 평면적이란 말은 그냥 심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플하게 안 바뀝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입체적이란 말은 뭐냐면 좀 바뀌어요. 옛날에 처음에 착했다가 처음에 나빴다가 나중에는 뭐 착해진다거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서 착해진다거나 뭐 처음에는 되게 착하다가 나중에는 되게 악랄해진다. 현실의 어떤 무서움을 깨닫고 그래 나도 무서워져야겠다. 나도 사람들한테 나쁘게 대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들. 입체적입니다. 입체적인 건 결론적으로 현대소설에서 많이 나와. 왜 그러냐면 현대소설이 되면은 이런 겁니다. 고전소설에서는 그냥 그야말로 주제가 하나. 주제는 번선징악입니다. 그야말로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놈은 벌을 받아요. 딱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야. 고전소설에서는. 그 얘기 딱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소설은 조금 달라집니다. 현대소설은 현실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고 현실의 잘못된 것들을 보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내면을 열심히 보려고 해요. 한 사람의 내면, 이 사람의 심리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심리 처음에는 막 되게 사람들한테 막 쾌활하게 잘하다가 나중에는 뭐 싫어지고 시들어지고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변화한다던가 아니면 착했다가 나빠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모습 사람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사람에 집중하거든요. 현대소설은 사람의 내면에 집중 혹은 관심을 가지게 돼서 그럽니다. 지금 현대소설의 특징이야. 지금 사람의 내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고전소설에서는
고전 소설은 권선 징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현대 소설은 사람의 내면에 집중한다. 100%는 물론 100%는 아니죠. 고전과 현대의 추세라는 거죠. 좀 추상화하자면 이런 특징이 있다.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중요하긴 한데 일단 223쪽 보세요. 223쪽. 223쪽에 거기 표 있죠? 직접 제시, 간접 제시하고 서술자의 설명, 묘사, 대화형 그거를 좀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별표를 치든지 아무튼 뭐 빨간 펜으로 잘 표시하든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시하는 방식이 있잖아, 그렇지? 중요하다 표시하는 방식을 좀 표시해 나가. 223쪽이야. 223쪽. 그거는 지금 설명하기는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근데 별표 쳐놓으시고요. 나중에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고요. 오늘은 어디까지 하냐면 몇쪽 표시냐면 240쪽 별표. 240쪽. 오늘 거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문제품 꺼낼게. 보니까 여기 갈등의 유형이 나오죠? 갈등이라는 것은 옆에다가 좀 적어볼게. 내적 갈등이 있고 내적 갈등이 있어. 사실 뭐 적을 표에 있어서 사실 이거 적읍시다. 내적 갈등. 우리는 이제 소설에서는 중요한 말이 갈등이란 말인데 이 말이 되게 중요해. 소설에서 내신에서 갈등에 대해 많이 물어보고요. 갈등의 유형, 평가원에서도 좋아합니다. 자, 근데 내적 갈등과 내적 갈등이 있어. 내적 갈등은 그야말로 뭐냐면 내적, 내면적으로, 혼자 내면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마음속입니다.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거야. 나 혼자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죠. 나 혼자야 돼. 이거 다른 사람이랑 갈등하는 순간 내적 갈등 아니야. 나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거 많이 봤지. 그러니까 그 뭐 연극 같은 거, 연극 아닌가? 뭐 영화나 뭐 이런 거, 영화인가? TV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애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걸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말까?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저 돈이 있는데 훔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여기 천사가 이쪽에 서가지고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건 나쁜 짓이야. 절대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하고요. 옆에 또 악마가 올라가서 야 괜찮아, 아무도 몰라, 시스템도 없어, 괜찮아, 훔쳐도 돼. 이렇게 얘기하죠. 안 돼, 그래도 찍히게 될 거야. 그런 쪽으로 그러면 너의 양심을 파는 짓이야. 막 그러죠. 괜찮다니까. 막 이러면서 하죠.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내면 갈등이죠. 내면 갈등.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내적 갈등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외적 갈등 하는 순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물과 인물이 대립하는 거, 이런 거는 외적이죠, 그렇죠? 내외, 안과 밖을 구분하는 건데 안은 그야말로 내 마음속이야. 마음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갈등하면 내적 갈등이고, 마음 밖에서 사람과 사람의 갈등, 그래서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애랑 나랑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어떤 애는 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훔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얘는 야 훔쳐도 돼. 이렇게 하면서 인물과 인물이 갈등하는 순간 사람과 사람이 대적하죠. 외적 갈등입니다. 이거 많이 헷갈려요. 인물과 인물, 내적 갈등. 이 두 개를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인물과 인물이 부딪히면 무조건 외적입니다. 둘이 치고받고 싸운다거나 아니면 말로 열심히 싸운다거나 다 인물과 인물은 외적 갈등입니다. 그리고 인물과 또 뭐 사회가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물과 뭐 운명이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요. 인물과 뭐 자연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외적이기 때문에 인물과 인물 둘이 싸우는 겁니다. 인물과 사회라고 하면 사회, 집단과의 갈등이야. 집단. 인물과 집단. 사회죠, 사회. 뭐 사회의 어떤 이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죠. 아무튼 사회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데올로기가 많죠. 사회,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민주주의야. 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거죠. 사회주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인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북한으로 넘어가게 됐어. 북한에 잡혀갔어. 북한에 가가지고 당신은 사회주의를 할 거예요, 할 테요, 말 테요.
라고 할 때에 나는 하지 않겠어. 그래서 사회주의 애들이랑 막 열심히 싸운다? 그러면은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죠. 그렇죠? 인물과 운명의 갈등 거기 딱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겁니다. 역마살과 싸우는 겁니다. 너네 역마살 하면 들어봤니? 역마살이 뭐냐면 이제 사주 운세 너네 이거 사주 이런 거 아직 관심 없지? 사주 보면은 역마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마살은 뭐냐면 한 곳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사주예요. 절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항상 해외로 돌아다녀야 되고 어딜 돌아다녀야 돼. 그런 사주가 있대. 역마살이 있어서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해외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거나 뭐 이민 가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한 집에 딱 발붙이고 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람을 역마살이라고 하는데 그 역마살, 그 운명과 싸우는 거지. 난 역마살, 난 싫어. 나는 어디 멀리 가지 않고 여기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 운명과 싸우는 거죠. 자연과 싸울 수도 있지. 막 자연에 막 비가 막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산사태가 막 내려와. 산사태가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막 산을 막 수리하고 막 그럽니다. 산을 깎아는 걸 보정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인물과 자연이 다투는 거죠. 이런 갈등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다. 내적 갈등은 내 마음속에서 천사 만마가 경쟁하는 것이고, 외적 갈등은 인물, 나랑 어떤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거다. 혹은 뭐 사회, 혹은 운명, 자연 이런 거. 네,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것들은 내용 뒤에 있는 것들은 좀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246쪽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그래도 문제는 하나 풀어봐야 될 것 같아. 우리가 그냥 2시간 내내 개념만 떠들어가지고 힘들었겠죠. 네, 그래도 이거 하나 풀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이 왔습니다. 즐겁죠? 즐겁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얘기하세요. 그 8쪽 20 살짝 부족해? 있었어. 다 받았죠? 그 24번부터 25번 풀면 돼. 21, 22, 24번은 못 풀어. 없는 거야. 21, 22, 24번 없는 거야. 24, 25, 26 푸시면 됩니다. 그 소설 읽으시고 땡볕 읽으시고 푸시면 돼요. 풀어볼게. 아까 얘기했죠. 인물 사건 잘 파악하세요. 인물 사건 잘 파악하고 힌트 찾으면서 줄거리 중요합니다. 이거 잘 읽으면서 그거에 유의해서 읽어보세요. 네. (24번부터) 26번 보시면 됩니다. 21, 22, 23을 빼시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2018학년도 6월 5일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5일 모의고사 6월 거예요. 6월 거. 어렵진 않을 거야. 잠깐 일어나서 지금 좀 졸리겠지만 자는 친구들 일어나서 좀 풀어볼게. 이것만 좀 풀어볼게. 그리고 하겠습니다.
모르실 수 있어서 지게로 지고 다녀오는 겁니다. 지게 이렇게 지고 안에죠? 안에를 이렇게 지게로 안에가 좀 붓기가 어려우니까 지게로 이렇게 태웁니다. 안에를 이렇게 태웠어요. 물론 저도 이걸 경험해보진 않았어요. 안에를 제가 태웠답니다. 다 푸셨나요? 혹시?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 있나요? 더 필요하다. 1분 정도만 더 드릴게요. 다 푸신 분들 쉬셔도 됩니다. 다 푸신 분들은 이거 한번 보세요. 아, 내가 인물관계 잘 파악했나? 인물관계들이죠 지금. 인물관계고 저거는 이제 사건입니다. 사건이 이렇게 흘러갔죠. 이렇게 그냥 간단한 게만 머릿속에 딱 있어도 잘 푸는 아, 저렇게 내용이 흘러가지. 인물관계는 이거죠. 인물관계는 사실은 현대소설은 인물관계가 어렵지 않아요. 고전소설의 인물관계 파악하는 게 좀 어렵지. 좀 슬프지 않아? 좀 슬프지 않아? 그게 문학의 힘인 것 같아. 사실 문학이 가지고 있는. 내가 자꾸 막 문학도 감상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문학. 사실 나도 소설을 되게 좋아했었어. 시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소설을 되게 좋아했었어. 소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죠. 어느 순간부터 빠져들어가지고 막 벅차오르게 하거나 아니면 슬프게 만들거나 막 뭉클하게 하거나 그런 게 있어. 신기해. 이게 소설의 힘이죠. 계속 문학이 유지되죠. 조속 가능하죠. 일단 뭐 채점할게요. 네, 시간이 이제 좀 없어서 채점하고 빨리 오답하고 끝내면 24번은 2번이죠. 24번에 2번, 25번에 3번, 26번에 4번입니다. 26번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그 보기를 잘 읽어보면 월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사회 비인간 성향 관련 없죠. 월급을 받을 수 없다는 거는 얘의 무지함과 관련 있죠. 그렇죠? 얘의 무식함, 어리숙함. 대학병원 갔는데 왜 월급을 얘한테 줘? 환자한테 줘? 그리고 이제 하는 것도 있죠. 대학병원이 얘는 지금 뭐야 수술 안 하면 죽는 거야. 뱃속안에 이미 죽었어. 지금 여기 뱃속에 아이는 죽은 상태고 빨리 수술 안 해도 죽는데 근데 왜 돌아옵니까? 수술 못해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돌아오면서 이렇게 지게로 메고 돌아오면서 슬프잖아. 뭔가 아내한테 지가 아내한테 또 못해준 것도 미안하고 덕순이가 지금 남편인데 남편이 아내한테 잘 못해서 미안하고 그러니까 뭐 목이 마르대. 그러니까 냉수 한 잔 마실 테요. 뭐 그때는 냉수를 사 마시는 거죠, 그렇죠? 냉수 시원한 냉수 막 얼음 둥둥 떠있는 냉수를
원래는 G가 담배 피워야 되거든. 얘는 담배 피는 값을 아껴가면서 내도 사주죠. 또 배고파? 떡도 사주고요. 이 뭐야? 이 마음이 뭐니? 슬픈 그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 참 복잡 다단한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죠, 그렇죠? 그동안 아내한테 뭐 해준 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아내가 죽는다는 거에 대한 슬픔, 뭐 아내한테 마지막으로라도 잘해주고 싶은 마음,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거니까 그렇고. 또 아내는 또 돌아오면 또 유언하죠. 또 뭐 사촌한테 뭐 빌렸던 거 뭐 돌려주시고, 옷 같은 거는 얘가 남편이 또 옷 혼자 지가 못 가니까 누구한테 빨아달라고 하고, 그래서 잘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슬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힘이 없는 이 덕순이라는 사람이 또 전형적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전형적 인물. 당시에 저기 무식했던 노동자 혹은 농민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겠죠. 그리고 대학병원 간호사, 대학병원 의사 이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아주 엘리트 집단, 의사 이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겠죠. 전형적인 인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형적인 인물.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문제는 뭐 다 3번 같은 경우 아내를 위로하면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이거는 너 저기 감정이 있니 없니 물어보는 거죠. 거의 위로하는 게 아니죠. 지금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안돼 이제 이제 보내는 마당에 그런 거지. 얘들아 그 사형수들한테 사형 집행하기 직전에 국밥 갖다 주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이거. 그렇죠? 마지막으로 뭐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거 딱 해주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1, 2교시 때 피곤할 텐데 잘 집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숙제 있어. 숙제는 또 내가 체크할 수 없는 숙제죠. 체크할 수 없는 숙제인데 낼게. 어디 읽어보시냐면요. 53쪽부터 80쪽까지 읽어볼게요. 2단원입니다. 2단원. 그 6쪽에 보면 2단원 시어와 이미지 있는 거 전체 읽어보시면 돼요. 네. 고생하셨습니다.